장중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1900선을 지켜내고 있는 점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흐름인데요. 대응 역시 어렵습니다.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찾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연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국 신규 실업급여 신청 감소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줄어들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렇지만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한 주의 신청 건수가 제외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위 키워드는 현대기아차 미서 8,400억 원 집단소송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8,4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자동차주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3위 키워드는 애플 주가 연일 급락입니다. 디자인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 보도로 애플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는 9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2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글쎄 잔존같이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8,400억 원이라는 내용이 얼핏 듣기에도 좀 터무니없다. 금액이 터무니없이 크다 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미국은 소송의 나라고 이런 소송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 자동차주 주가 움직임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현대 기아자동차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당 80몇 달러씩 줘갖고요. 결국은 한 900억 돈, 우리나라 돈은 한 900억 정도에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요. 이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집단 소송이라는 것이 약간 복잡한 얘기지만 결국 대표자 몇 명이서요 전체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소송 제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영국이나 이제 미국 계열의 이제 서방 유럽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 자체도 이제 발표된 것은 우리 현대기아차 살려던가 10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소송 결과는 큰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고 아마 드라마 이런 쪽에서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집단 소송 같은 거 워낙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을 갖고 온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시장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자동차 판매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요. 자동차 판매가 결국 좋아져야 되는데 지난달 수치가 모처럼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단 말이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이번 11월에는 이런 모든 것이 발표가 난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자동차 판매를 보면 미국의 소비자들 그리고 캐나다 소비자 이런 쪽에서의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안전과 관련된 도요타 자동차의 그 당시의 문제와는 사뭇 다른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요. 주식은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아차도 마찬가지, 다른 건설사, 조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결국은 반등할 때 사셔야 된다는 걸 꼭 좀 어저께도 강조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 주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떨어지기 직전의 가격이 기억하시겠지만 21만 5천 원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갭을 메꾸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소한 그 이상은 가야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여름부터 계속 악재만 좀 나오고 있는데요. 10월달 자동차 판매가 샌디 영향이죠.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 그래서 자동차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11월달에 어떤 자동차 판매상으로 좀 변화가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현대차 주가는 오늘 지금 강보합 수준까지 좀 돌아서고 있는데 악재 나왔는데 강보합까지 돌아서고 있는 흐름.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미국은 애플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3%대 급락을 했는데요. 디자인 문제가 또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좀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급락. 주당 지금 550달러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20% 이상 하락했는데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IT주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최현기 연구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애플의 주가가 지난 이제 9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지금 현재 20% 이상 지금 급락한 상황입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지금 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애플 주가의 부진한 흐름은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디자인 부분에 따른 어떤 아이폰 생산 차질 우려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요. 또 경영진 교체에 따른 어떤 시장의 우려, 또 시장 점유율이 또 이전보다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애플 주가의 좀 부진한 흐름으로 지금 시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 자체가 또 브랜드 이미지를 또 훼손시키고 있는 측면도 좀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간의 소송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미국을 좀 제외하고는 지금 다른 여타 국가에서는 지금 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사과문까지 게재하라는 이런 공고를 내리는 등 지금 애플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폰 5 공급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요. 대기하고 있던 수요가 일부 삼성과 같은 여타 그 핸드폰 제조업체 쪽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어떤 반사 이익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4분기 이익이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애플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요.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점차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그 공급 차질, 아이폰 5의 공급 차질이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면 애플 주가가 계속적으로 약세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IT 경기의 어떤 대표 주가로서 애플 주가가 계속적으로 약세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비롯한 IT 주가가 반사 이익을 계속 단기적으로 누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애플 주가 약세의 어떤 동조하는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플 주가가 계속 지나치게 좀 약세로 가는 거는 국내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매크로 모멘텀, 그러니까 쭉 미국의 재정 절벽 리스크가 연내에 어떤 크게 더 부각되지 않고 완화되는 측면, 그리고 미국 경기의 모멘텀, 또 중국 경기 모멘텀, 이런 것들이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상쇄시킨다면 궁극적으로 좀 경기 민감주 IT주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5의 판매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내 IT주에 분명히 영향을 있을 건 좀 자명해 보이고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반사이익 이런 측면보다는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생산 차질 문제 이게 좀 안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그리스 구제금융 지연 우려입니다. 독일 재무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11월 말까지도 결정 안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참 유로존 얘기는 좀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긴축 재정안도 일단 잘 의회를 통과하고 이랬는데 또다시 좀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요. 그 그리스에서 의회에서 이제 긴축안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365억 규모인가요? 320억 규모 정도 되는 것을 유로화를 결국 이제 유럽에서 이제 구제금융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단은 그나마 시장에서 처음에 유로 시장에 좀 올라가는 요인 됐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빠지긴 했지만은요. 근데 난데없이 이제 IMF라든가요, EU 그리고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 이제 실사를 해야 되면서요. 조금 이제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간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간 것이 물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여전히 또 하나의 악재, 하나의 또 그 하나의 문제점을 올렸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그 결과로 나온 것은 결국 유로화가 다시 한때 9월 초인가요? 1.32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시 그 유로화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달러로요. 지금 한 2달 사이에는 또 제일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결국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나 어떤 여타 국가에 특히 또 중국이라든가 인도 이렇게 유로존에 대한 의존이 높은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역설적으로 보면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로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그리스가 정말 유로존 탈퇴를 하는 정말 그 최악의 경우만 나오지 않는다면은요. 일단은 그보다 더 큰 문제, 어떤 재정 절벽의 문제에 묻혀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로존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빠지고 이런 일은 제가 봤을 땐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 사실 뭐 유로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계속 고비를 넘겼던 점, 이런 점도 좀 어느 정도는 학습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글쎄요, 차기 정부에서 강력한 성장은 어렵다, 뭐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뭐 일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 뭐 중국 모멘텀이 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최현기 연구원께서는 중국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어제부터 열린 어떤 이제 공산당 대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지도부 교체가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 전에 제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결국에 지금 현 수준에서는 어떤 그 2011년과 15년 사이 어떤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이전에 발표됐던 정책이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제 사회 안정이라든가 분배를 강조하고요. 또 수출보다는 어떤 내수 주도의 어떤 성장 동력을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시진핑 이제 지도부 자체가 이제 등소평 개혁과 개방이 이뤄진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가장 둔화된 시점에 이제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GDP 성장률이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 7.4%에 그쳤고요. 이 수준으로 지금 시진핑 지도부가 이제 교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 안정이라든가 어떤 안정적인 지도부 교체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락을 막는 어떤 수준의 정책은 발표되겠지만 과거처럼 어떤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주도하에 어떤 대규모 뭐 인프라를 투자한다거나 이런 쪽의 어떤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지방정부의 어떤 산발적인 개별적인 어떤 내수진작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일단 지난달에 그 3,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9월달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보다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공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기에는 좀 중국 정부가 좀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또 부동산 가격도 계속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한다면 결국에 좀 추가적인 경기 하락을 막는 정도,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목표치 7.5%를 상회하는 수준의 어떤 성장률을 보장하는 어떤 그 정책 이상의 것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은기 연구원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뭐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는데 뭐 예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은 한 1.9%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좀 양쪽을 다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담스러운 요인은 좀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다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는 수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어떤 그런 반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 지금 물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전보다는 하락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소비자 물가를 하락시킬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수요가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4, 4분기에는 다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중국 그 소비자 물가는 다시 소폭 좀 상승하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이 좀 저점이고 좀 올라가는 측면으로 보인다면 결국에는 좀 중국 경제에는 좀 긍정적인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중심의 강력한 성장 정책 나오기 어렵다는 뭐 그 분석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역시 뭐 소비 쪽에서는 계속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 이 점도 동시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80포인트 선 붕괴입니다.
뭐 낙폭 많이 했던 점, 이 점 자체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 재정 절벽이라는 게 계속해서 뭐 채증처럼 꽉 막혀 있는 좀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내에 해결될 사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교란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좀 뭐 긍정적인 모멘텀은 없을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학년 위원께서 전반적인 전략 좀 제시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지금 시장에 조금 미국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에서의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그것도 아주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다 벌벌 떨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절벽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15%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닥터둠 같은 마크 파버 같은 사람은 더 심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절벽이라는 표현도 뭐 오히려 좀 너무 쉽다. 재정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정도로요. 엄청나게 뭐 지금 시장이 어렵고 오바마가 대통령 된 것이 뭐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바마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또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양반은 지금 S&P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 달인가요? 저점이 1260몇 포인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까지 떨어질 거랍니다. 최소한 그때까지는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부터 20% 정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얘기를 하고 할 정도로요.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웰스파드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안 좋지만 주식 시장은 안 좋지만 경제는 분명히 완만하게나마 회복하고 있고 그것은 분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희망은 주고 있지만은요. 지금은 여하튼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 투자 심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저께랑 오늘 같은 경우에 합으로 미국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MSCI 한국이 합으로 한 3%가량 떨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한 거의 1.6% 정도 떨어졌고요. 오늘은 이제 0.4%니까요. 괴리도가 1%. 이틀만 보면 여전히 1% 정도 우리 시장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비해서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은 양쪽을 찰거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역설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신나게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요. 물론 오늘 1900 지지된 것도 좋고 1880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된 거 아주 긍정적이지만 거기에 저는 연기금이 좀 적극적인 자금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반등하는 것은 뭐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 적극적인 매수세를 가담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파워게임상 뭐 약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역할이 물론 오늘까지는 아쉽지만 다음 주에는 좀 시장관을 바꿔왔고요.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선 1870선 제 확인 드릴 뿐이고요. 만약 그 선만 이탈하면 아마 주식 비중을 상당히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글쎄 뭐 너무 뻔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악재인데 재정절벽 계속 뭐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최현기 연구원께서 다음 주 뭐 체크해봐야 될 일정이 있으면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전략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선 다음 주 초에 이제 12일, 13일에 걸쳐서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앞서도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과 관련된 어떤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이 좀 그리스 의회에 어떤 긴축안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좀 추가 구제금융 집행이 좀 어렵다라는 어떤 입장을 밝히면서 좀 상당 부분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 집행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전처럼 시장에 미치는 어떤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크진 않겠습니다만 증시에 계속적으로 마찰적 요인으로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재정 위기 우려 못지않게 유로존 경기 펀더멘탈 자체가 유로존 선도 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결국엔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를 키우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재정 절벽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말씀이 나왔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정 절벽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단기간에 좀 해소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내까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로서의 무게감은 물론 떨어지겠지만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좀 협상 같은 것들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또 다음 의회로 이런 재정절벽 논의 자체가 미뤄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재정절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지금 시장에 어떤
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그 미국 경기와 중국 경기의 어떤 회복 모멘텀이 좀 서서히 커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정 절벽 문제,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 이런 것들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좀 민감주보다는 좀 경기 방어주 쪽에 어떤 비중을 높이는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상으로 일단 뭐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라든지 유로존 쪽 이슈가 좀 많은데 아무래도 워낙 큰 이슈, 재정절벽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